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억력도 스펙이다. 저자는 KBS 과학카페 기억력 제작팀, 출판사는 비전코리아입니다. 생활 습관이 기억력을 높인다. 외우는 연습을 해라. 기억력은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특별한 훈련이나 의학적 치료가 없이 잘못된 학습 방법이나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을 잘하는 뇌를 만들 수 있다. 팔씨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팔씨름할 때를 대비해 괜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팔을 가만히 쉬게 놔둬야 할까? 팔을 쓰지 않으면 팔심은 점점 약해진다. 팔을 다쳐서 한동안 깁스를 하면 그 팔의 굽기는 확연히 느껴질 만큼 가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팔심을 기르려면 매일 덤벨이나 생수병을 위로 들어올리기, 옆으로 들어올리기 등의 팔 운동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들어올리는 횟수를 늘리고 무게를 올린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심이 강해진다. 두뇌도 마찬가지다. 머리를 많이 사용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학습에 매진한 학자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온 CEO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년의 뇌 기능이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숙고하고 비교 분석하고 암기하고 회상하는 등의 뇌를 활발하게 사용한 사람은 뇌의 기능이 양호하다. 미국의 신경과 의사 리처드 레스텍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뇌는 많이 쓸수록 더 잘 움직이고 우리의 기분 역시 좋아진다. 게다가 두뇌는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반복 사용해도 결코 닳지 않는다. 자극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좋아진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두뇌 활동의 기본 원칙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을 것이다. 라는 원칙이다. 평소에 외우는 연습을 하면 기억력도 강해진다. 매일 뭔가를 외우려고 노력하면 머릿속의 기억 창고는 점점 넓어지고 외우는 기술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 매일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기억이 더 잘 될까? 공부를 하기 전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편안한 의자와 책상이 있어야 하고 조명의 받기는 어때야 하며 반드시 자기 소유의 책과
펜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잔잔한 음악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소음도 참지 못하는 사람, 꼭 먹을 게 있어야 공부가 된다는 사람도 있다. 가장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을 찾는 것은 좋다. 하지만 늘 원하는 환경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습 시간에 교실이 시끄럽다고 해서 당장 책가방을 싸 조용한 집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음악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도서실에 음악을 틀어놓을 수는 없다. 자기 몸에 익숙한 책상과 의자가 아닌 낯선 자리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만 공부를 하면 낯선 상황에서는 학습의 효율이 떨어진다. 또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뇌도 같이 편해져서 긴장감이 떨어지게 된다. 뇌는 긴장감이 있을 때 더 활력 있게 움직인다. 낯익은 동네를 산책할 때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를 비교해보자. 동네에서는 그저 별 생각 없이 걷기만 하다 돌아오지만 여행지에서는 다르다. 끊임없이 둘러보고 듣고 느끼고 저장한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집중력도 강해진다. 낯설기 때문에 뇌가 더 긴장하고 더 많이 활동한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뇌가 긴장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결과다. 긴장을 즐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시끄러운 점심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외부의 방해를 이겨내며 공부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라.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웬일인지 대부분의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오늘날에도 노동시간은 그리 줄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바빠졌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거나 과목 수를 줄이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 모두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오히려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기억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자신의 기억력을 불만스러워하는 20대에서 40대는 보통 정보를 부호화하지 않는다. 너무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를 부호화하지 않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금 전 누군가를 만난 후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름을 말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레스텍 박사의 지적대로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TV를 틀어놓고 책을 읽는 경우 그는 TV를 보면서 동시에 책도 읽었다고 생각한다. 둘 다 내용이 기억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TV 뉴스에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을 때는 책에서 주의를 돌려 뉴스를 보다가 별 흥미없는 소식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책으로 주의가 돌아갔을 뿐이다. 따라서 오로지 책만 읽었을 때와 비교하면 읽은 분량이 훨씬 적거나 내용을 건성으로 읽었다거나 둘 중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TV 뉴스만 보았을 때와 비교하면 뉴스에 나온 소식 중 일부만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입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TV 뉴스도 책의 내용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습관은 주의를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기억을 떨어뜨린다. 바쁠수록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면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난다. 숨이 가쁘다는 것은 호흡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혈류도 빨라진다. 호흡을 많이 하면 몸에 들어오는 산소도 더 많아진다. 운동은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30% 이상 늘려준다. 산소량이 많아지면 뇌는 더 활발히 움직인다. 운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한 뇌의 활동을 요구한다. 운동을 할 때 손과 눈의 협력은 필수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속도와 방향을 가늠해 손으로 받거나 발로 차야 한다.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서 공에 가하는 힘의 강도와 방향도 결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결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뇌 구조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농구 선수들은 눈과 손의 협음력을 관장하는 뇌의 소엽 부분이 일반인보다 14% 정도 더 크다. 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손으로 다루는 음악가도 일반인보다 손해가
더 발달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칼 코드만 교수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매일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쥐는 다른 쥐보다 해마가 더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과 유사한 과학자 프레드 게이스의 연구도 있다. 약 19개월 된 늙은 쥐가 운동을 시작하자 뇌에서 새 신경 조직이 생성돼 노화로 인한 전형적 퇴화 현상이 완화됐다. 쥐가 한 달 동안 자발적으로 쳇바퀴에서 달리기를 하자 새 뉴런이 생성되었는데 이것은 쥐가 움직이지 않을 때보다 무려 50%나 증가한 수치였다. 또한 게이지는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젊은 쥐가 모든 그룹 중에서 뉴런 성장이 가장 왕성하다는 점도 밝혀냈다. 인체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 일리노이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아서 크레이머 교수는 에어로빅한 노인 그룹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능력 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단순한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보다는 에어로빅이나 사교층 같은 동작이 내 활동에 더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춤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스텝을 기억하고 음악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고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뇌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일주일에 2번 정도 신체 활동을 하는 이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확률이 60%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을 많이 쓰면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섬세하게 손을 쓰는 놀이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기, 블록놀이 등을 하면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손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후자다.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한다.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는 다른 사람보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영역이 발달해 있다. 평소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악기를 연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뇌가 발달한 것이다.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다면 그 부위에 대응하는 뇌 영역도 위축된다. 이처럼 몸을 움직이면 그 부위에 대응하는 뇌 영역도 함께 발달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움직이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는 않다. 블록놀이나 악기 연주 등의 창의적인 활동은 뇌 발달을 돕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 무의식적인 움직임은 뇌 발달과 별로 관계가 없다. 우리는 흔히
뇌가 명령을 내리고 다른 신체 부위는 뇌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움직임도 뇌를 변화시킨다. 몸의 움직임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유달리 움직이기 싫은 날이 있다. 운동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도 억지로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면 곧 나른함이 사라진다. 일을 하기 싫어도 일단 시작하면 어느새 의욕과 활력이 생긴다. 몸을 움직이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작업 흥분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몸과 두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 몸은 뇌의 지시를 받기만 하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며 뇌에 비해 덜 중요한 것도 아니다. 똑똑한 뇌, 활발한 뇌를 위해서는 몸을 열심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 특히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뇌 발달은 물론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일기를 써라. 핀란드의 한 연구진은 수년간의 임상 실험을 통해 가장 좋은 기억력 증강법으로 일기 쓰기를 선정했다. 하루 동안에도 엄청난 정보가 뇌 속으로 밀려들며 어느 정도 정리해 주지 않으면 뒤죽박죽 될 수 있다. 일기 쓰기를 통해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일기를 쓰면서 여러 사건들을 곱씹다 보면 정보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즉,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도 될 것이 자연스럽게 나뉘면서 중요한 일은 기억되고 별 의미 없는 일은 잊히게 된다. 일기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정보를 분리해 기억 창고에 집어넣는 기억력 강화 훈련을 하게 된다. 일기 쓰기는 글쓰기로, 글을 쓴다는 것은 사고를 정리하고 적당한 어휘를 찾아 표현하는 행위다.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을 더듬고 자신의 뇌 창고를 뒤져 단어를 찾으면서 뇌를 최대한 자극한다. 글쓰기는 좌뇌와 우뇌가 모두 작동하는 뇌의 전체적 활동이다. 쓰는 일이야말로 뇌를 최대한 활용하는 활동인 셈이다. 2400년 전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당시 유행하던 글쓰기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토로했다. 글쓰기는 망각을 초래하고 사람들은 기억이 아니라 외부의 표시에 의존하게 된다. 글 쓰는 이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플라톤은 뇌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책에 외부 저장하는 관행을 통탄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아무것도 외우지 않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플라톤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더 활발한 뇌 활동을 필요로 하며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라. 비만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복부에 체지방이 쌓이는 복부 비만은 심장병과 당뇨병,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심혈관계 질환은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2008년 발표된 미국의 한 연구에서 비만인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해 30년 후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3.6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은 인지 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과식, 특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내의 포도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췌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 췌장이 필요해지면 인슐린 저항이 생겨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포도당이 계속 혈류에 머물게 되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혈당 수치는 높지만 뇌는 제때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료가 부족한 뇌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기억력에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도 줄어든다. 그리고 쓰이지 못한 포도당은 복부의 지방으로 축적돼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는 성인병이라고 불릴 만큼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었으나 잘못된 식습관에 따라 비만으로 이제는 10대, 20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형 당뇨병인 사람의 뇌를 스캔해 보니 정상인보다 해마가 현저하게 작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을 먹느냐, 체중이 얼마나 나가느냐는 건강한 삶의 결정적 요소다. 우리 몸의 각 부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뇌에 좋은 음식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좋다. 그런데 뇌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양도 중요하다. 뇌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체중을 관리한다면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TV를 보는 것도 힘든 노동이다. TV를 오래 보면 볼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호주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TV를 하루에 1시간 이하로 시청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TV를 시청한 사람들보다
이름, 얼굴, 직업 떠올리기, 지상 보기, 목록 외우기 등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기억력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TV는 왜 기억력을 저하시킬까? TV의 특징 중 하나는 수동성이다. TV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수동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한다. TV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배경음과 효과음이 섞인 소리와 빠른 장면 전환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이와 같이 너무 많은 일방적 정보의 주입은 뇌의 신경세포를 지치게 한다. 또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분석이나 추론과 같은 고등사고 과정을 게을리하다 보면 뇌의 고등한 능력도 점차 떨어진다. TV는 다양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매체인 만큼 온갖 종류의 정보가 마구잡이로 제공된다. 나와 전혀 관계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정보도 일방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선택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면 뇌는 활력을 잃게 된다. TV 시청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이유는 과도한 TV 시청 때문에 다른 것을 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데 있다. TV 시청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므로 다른 사회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 사람을 만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운동하거나 레저 활동을 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경험을 쌓아 두뇌에 도움이 되지만 TV 시청은 그것을 가로막는다. 조사 결과 TV를 적게 시청하는 사람이 여가를 활동적으로 보내며 식생활에도 신경을 쓰는 등 두뇌 건강에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TV 시청을 휴식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뇌를 쉬게 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자극과 정보가 쉴 새 없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TV 시청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이며 그 시간 내내 뇌의 능력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해소 및 취미와 관련된 것들만 골라 제한 시간 이내로 시청하는 것이 좋다. 정말로 뇌를 쉬게 하고 싶다면 TV 시청보다는 명상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의 적이다. 뇌는 즐거웠던 일과 유쾌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즐거웠던 일은 기억하려는 힘이 있다. 공부할 때마다 즐겁고 마음이 설렌다면 기억력 때문에 고민할 일이 줄어든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공부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반대로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면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자신감은
기억력을 높이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면 감각기관은 예민해지고 동시에 의욕을 높이면 베타 엔도르핀과 도파민이라는 신경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한다. 또한 기억력을 높이는 정보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도 자신감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그에 비해 정신적 충격이나 심한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기억 상실을 겪게 할 정도로 뇌에 나쁜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위험에 처한 몸을 지키기 위해 영양분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에너지로 만든다. 코르티솔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결국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 우리의 몸은 저항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격이 계속되면 그것도 무력해진다. 성인의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 우울도 기억력의 감퇴의 원인이 되지만 뇌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아기의 스트레스다. 인간의 뇌는 매우 복잡한 기관이다. 그중 되뇌피질 신경세포의 복잡성은 태어난 이후 발달되는데 이것은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유아가 받는 스트레스는 신경세포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며 때로는 세포가 죽기도 한다. 유아의 스트레스는 배고픔, 추위 등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어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제때 먹이를 주지 않자 어린 쥐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 어린 쥐는 근육과 뼈, 신경세포의 성숙에 필요한 에너지를 체온 유지에 먼저 쓴다. 신경과 체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쓰이는 것이니 뇌의 신경세포 발달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는 것도 기억의 작용이라는 점이다. 심리학자 피터 행케는 스트레스와 해마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해마를 제거한 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높인 쥐는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새로운 환경에도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이유는 스트레스 환경에 익숙해진 기억작용 때문이다. 본 시험에 대비해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그 예다. 모의고사를 통해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면 실제 시험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덜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역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강한 뇌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억력도 스펙이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